자, 마케팅과 물류에 이어서 이번에는 B2B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코리아 박범순 상무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고요. B2B 콘텐츠 마케팅 트렌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SAP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박범순이라고 합니다. 저도 역시 그 김홍주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발표를 준비할 때는 표지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표지 이미지를 뭘로 할까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나무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계속 죽지 않게 살려서 꾸준히 매년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 마케팅이다라는 취지에서 저 그림을 썼었고요. 트렌드 위에 제가 썼던 제목은 이제 They Ask You Answer라고 하는 영어 책 제목을 가져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콘텐츠 마케팅을 다루고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 내용을 썼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일,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 사모님 어떤 마케팅 하세요? 그럼 저는 디스코 마케팅 한다고 합니다. 디스코가 뭐예요? 그럼 디지털, 소셜, 콘텐츠 마케팅 머리자를 따서 디스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스코는 사실 다른 춤에 비해서 조금 따라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고 너더라도 그냥 몸을 살짝 움직여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콘텐츠 마케팅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콘텐츠를 소셜로 널리 퍼뜨리고 그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디지털로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콘텐츠 마케팅 쪽도 있지만 소셜 미디어 채널들도 다 저를 통해야만 유튜브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팅이 가능하도록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웹사이트에 어떤 이제 제품이 번역돼서 글이 올라가는 부분 역시 제 입맛에 맞게 제가 선호하는 한글로 번역해서 올리는 작업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한때 SK 방송에 출연하면서 저는 특이한 아이돌 화장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던 건데요. 좀 지금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SAP 코리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한 건 한 26년 중에 한 2년 반 삼성 SDI에서 일하는 걸 빼면 다 SAP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쪽 일도 하다가 아시아 쪽 일도 하다가 지금도 이제 다시 아시아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2001년부터 9년 동안 이제 제 모교인 외대 통역번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거기 한영과 겸임 교수를 이제 역임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가르쳤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They Ask You Answer가 최근에 읽었던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친구 2008년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마커스 쉐리던이라고 하는 자칭 풀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유리섬유 수영장 풀을 파는 영업을 했던 그 동업자 2명과 함께 했던 친구인데, 2008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008년 하면 그때 한참 그 미국에서 하우징 버블이 터져가지고 그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그럼 집이 안 팔리니까 집에 내가 수영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이제 다 계획을 중단하는, 그래서 계약 몇 천만 원짜리 계약했던 거 여러 건이 줄줄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겠지, 나는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라고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친구가 만났던 게 이제 헙스팟의 인바운드 마케팅 혹은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서, 내가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이 나한테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인바운드 마케팅이구나. 큰 돈을 마케팅 돈을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 5년쯤 후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혁명적인 마케팅 전략. 고객이 질문에 답하라.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고객이 물어보면 답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왜 혁명적인 전략이라고 내가 그 뉴욕타임즈에 오르기까지 했을까?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렇게 They Ask You Answer, 그 사람들이 묻고 고객이나 가망 고객이 묻는 질문에 내가 답을 하면 내가 발로 뛰지 않더라도 마케팅이나 영업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찾아오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 마케팅도 비슷하다는 거였죠. 콘텐츠 마케팅이 제일 잘 되려면 주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 어떤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구매 혁신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딱 쳤을 때 최상단에 우리 회사 페이지가 노출이 되도록 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영업 출신이다 보니까 질문 가장 중요한, 일단 우리가 만약에 콘텐츠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 5가지 빅5 질문을 이제 마련했어요. 첫 번째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 얼마인지를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경쟁사한테도 가격이 노출이 되고 또 너무 비싸서 이거 못 사겠네.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정확히 답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의 수영장은 보통 한 2, 3천에서 5천 정도 사이인데 보통 그 중간대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유지 보수 측면에서 좋다 여러 가지로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영업이 뭐냐? 아니 그리고 고객이 뭘 믿고 우리한테 이렇게 지갑을 열까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봤던 거였죠. 고객이 신뢰를 얻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뢰를 드리면 고객은 저희한테 지갑을 열어준다라는, 특히 B2B 고객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를 공개하자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그런 우려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못 사시는 분은 원래 우리 고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격대에 맞는 제품을 사실 고객들은 그럼 사지도 않을 분들한테 혹시 2천 정도 더 쓰셔서 이걸로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영업한다고 해서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콘텐츠를 통해서 이미 가만 고객이 한번 걸러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라는 측면도 보실 수 있었던, 가격은 공개해야 된다. 물론 이제 100% 옵션이, 수영장 자체도 이제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확 몇 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니까 대략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내가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객이 아까 그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아직 물건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걸 샀을 때 혹시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샀는데 다시 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게 제품마다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팔던 유리섬유 수영장은 벽돌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틀이 한정돼 있고 찍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나 규격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대놓고 얘기하고, 단점은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게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단열성도 뛰어나고 수영장 수온 유지도 좋고 또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물 새는 곳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을 노출하는 척하면서 우리만의 장점을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요걸 선호하시면 그걸 쓰시는데 저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경쟁사 제품하고 혹은 다른 종류의 제품하고 비교하는 1대1 비교 아니면 1대3 비교 이렇게 하는 비교하는 글들을 썼던 게 이제 세 번째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썼을 때 만족하는지 그런 고객 리뷰를 콘텐츠로 담는 작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업계에서 그럼 제일 잘 나가는 이 제품 업체들이 누가 있는지를 이제 본인들이 나서서 우리하고 경쟁사지만 얘들이 이 업계에서는 제일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했던. 그러니까 이분의 접근법은 확실했습니다. 정직하게 고객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면 이제 저희를 믿고 거래하게 된다라는 측면이었고, 그러한 측면이 사실은 요즘 이거 있잖아요. 연예인이 나오는데 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가지고 연예인 주소 이름 넣고 나서 검색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로 고객이 던질 만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미리미리 심어놓고 콘텐츠를 가꾸고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 They Ask You Answer, 고객이 던질 만한 질문에 답을 미리미리 하자가 콘텐츠 마케팅이다, 혹은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정의는 뭔가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콘텐츠 마케팅 인스티튜트 CMI라고 합니다. 콘텐츠 마케팅 연구소에서 콘텐츠 마케팅의 시초는 바로 여기에 있는, 존 디어는 잘 아시다시피 초록색 농기구인데 바퀴는 노란색. 그래서 초록색과 노란색 하면 존 디어구나. 근데 이 회사가 127년 전에 The Furrow, 이게 농기구가 딱 훑고 나가면 이제 골이 생기니까 그 밭 고랑이죠. 고랑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무료로 뿌렸어요. 이게 저게 왜 콘텐츠 마케팅의 시초인가? 사실 농기구를 사는 존 디어는 농기구 업체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농기구를 사는 이유는 농사를 더 잘 짓고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농사를 더 잘 짓게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을 우리가 답을 드려야 되겠지라고 판단을 한 존 디어는 이런 잡지를 지금 127년째 계속해서 지금은 온라인 버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만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계속 뿌렸던 작업들이 사실 콘텐츠 마케팅의 시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또 저희 회사에서 저랑 같이 콘텐츠 마케팅을 하다가 글로벌에서 나가서
그 마케팅 인사이더 그룹이라고 하는 MIG라는 회사를 차렸던 그 친구가 썼던 글 중에 콘텐츠는 소비자가 혹은 가망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발간하는 일이다. 이 꾸준히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follow도 127년째 계속 잡지를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블로그를 쓰고 싶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꾸준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한 건씩은 기본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지를 염두에 둔다면 갑자기 주간지였는데 이번 주는 잡지가 안 나오네 말도 없이 이러면 사실 이제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아까 그 마커스 쉐리던이 했던 것처럼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에 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이다라는 거였고, 그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재무자산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고객이 알아서 우리한테 그 채팅창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의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 연락을 해오시게 된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아까 그 마이클 브레너라는 친구인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콘텐츠 마케팅은 청중이 찾고 있는 그 콘텐츠를 청중이 찾는 모든 곳에 배치하는 거다. 요즘 같으면 이제 검색 엔진에 잘 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아이돌 화장하고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좋은 콘텐츠라면 일단 아까 They Ask You Answer하고 똑같습니다. 고객이 찾을 만한 콘텐츠, 특히 고객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콘텐츠를 찾기 쉽게, 그러면서도 꾸준히 발간하는 것이, 잡지사처럼 꾸준히 발간하는 것이 이제 콘텐츠 마케팅의 특징인데, 그럼 그런 콘텐츠는 어떤 종류로 어떤 비율로 운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 숫자는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제 이름이 박범순이기 때문에 숫자를 다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숫자만 빼시면 이제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유관순, 상록수, 순두부 있는데 유관 콘텐츠, 상록수 콘텐츠, 그다음에 토프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관 콘텐츠는 그냥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는 1년 동안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쓰다 보니까 그 트렌드 기사를 많이 이제 연초기 때문에 뭐 2022년 리테일 트렌드, 소비재 트렌드, 아니면 뭐 전략 기술 트렌드, 이런 형태의 트렌드 기사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1년 동안 조금 이제 검색량이 유입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상록수 콘텐츠는 사실은 3년, 5년 이상,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의 뭐 7가지 정의, 뭐 이런 것들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이 검색하는, 궁금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터프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에즈 운하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 컨설턴트가 수에즈 운하 사태와 제조업 4대 트렌드,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 둘의 이제 물류가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풀었더니 이제 상당히 검색 상단에 노출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청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발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 블로그가 SAP 스토리 허브입니다. 일단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어려운 기술 아니면 어려운 제품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한다. 근데 정말 여기 순위를 봤더니 최근에 주로 제가 이 트렌드 쪽 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2022년 트렌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아까 유관 콘텐츠의 대표거든요. 1년 동안은 의미 있는. 근데 생각 외로 1년에서 한 3년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검색어를 예를 들어서 가트너 2021 전략 아니면 2021 가트너 전략 기술, 뭐 전략 기술 트렌드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추천 스니펫이라고 해서 구글이 무언가를 정의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빨리 뭔가를 정보를 습득하려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제 저희들이 스크랩북 운영하듯이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스니핏이 좋아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 연도가 들어가는 거, 뭐 3대, 4대 아니면 뭐 9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소제목에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제목도 9대 트렌드니까 트렌드 1부터 9까지 쭉 나열이 돼 있는 게 소제목이 보이고, 여기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경우 이제 트래픽이 많고 하니까 이걸 그냥 가장 권위 있는 항목이라고 맨 꼭대기에다가 해주고 하면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꼭대기에 보이니까 또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유입량이 높아서 항상 꼭대기에 있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크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걸 좀 더 쉽게, 사실 가트너의 전략기술 트렌드를 다루는 곳은 많습니다. 보통 저는 그분들은 보통 이제 가트너가 연말에 미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을부터 계속 그 글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보통 이제 1월이나 이럴 때쯤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도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지 않고 이게 실제로 각각의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트너
애널리스트가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해서 여기다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싶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제 폭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깊이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디맨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IP 주소를 가지고서 우리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온 회사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서 삼성에서 들어왔구나, SK에서 아니면 UPS 쪽에서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최근 들어서 뭐 ERP 제품만 보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 무슨 개발 플랫폼 쪽 글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특정 어카운트 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계정 기반 마케팅 하는데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뭐 AI 기반 ABM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사의 마케터들이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내 지필진들이 직접 고객들한테 답을 하고 있는 경우고, 인디자인, 인사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비전이라는 회사는 사실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 모바일 앱을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화면에서 뭘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어떻게 간다를 설계하는 프로토타이핑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디자인이란 뭐냐? 디자인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디자인이다. 그게 디자이너가 할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블로그 자체도 사실 사회적인 문제 해결까지, 그래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동안 세상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성 정체성이 아주 복잡해져 있는 세상에 맞는 디자인은 무엇일까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당히 폭넓은 쪽 주제를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특히 B2B 고객, B2B 기업이라면, B2C는 이렇잖아요. 포장 소비재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 딱 그럼 이제 광고를 봤으면 여기 그 회사의 시리얼이 있네? 라고 마트에 가서 보이면 되는데, B2B는 사실 장기적인 기업 관계를 만들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아까 물류 서비스를 한다. 물류 서비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준비 과정들이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콘텐츠들 이야기들을 해드림으로써 고객들이 내가 간단히 봤던 일들이 이렇게 쉽지 않았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쇼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입점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동남아 분들이 이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쇼피의 정책 중에 한 가지가 고객이 이렇게 앱으로 해서 채팅 요청을 해오면 빨리 대응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작 내 주문하고 상관도 없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 내가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그쪽 그 채팅 담당 직원을 두거나 아니면 챗봇을 운영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필지는 그래서 사실 외부 업체를 쓰기보다는 우리 회사 직원, 왜냐면 아까 더 풀가이라고 했던 마커스 쉐리던도 실제로 자기 영업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업분들이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못 그러니까 나는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난 글은 못 쓰겠어. 이러면 그때 필요한 게 기자라든지 혹은 이제 지필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사내 방송 형태로 해서 그 비트쇼라는 걸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전문가들은 그 우물을 깊이 파시는 전문가들입니다. 구매 솔루션들을 팔거나 아니면 공급망 솔루션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들은, 그래서 막 그쪽 용어로 설명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전혀 기술적인 걸 모른다고 봤을 때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좋아지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나올 수 있듯이, 사내에는 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글을 쓰는 걸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비디오를 찍는 것도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됐든 기자가 됐건 이렇게 전담 인력들을 운영을 하신다면 마케팅 부서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분이 가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포맷에 맞게 글로 쓰거나 아니면 뭐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쇼피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어는 안 되지만 그 동네 사람들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혹은 그 고객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답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전문 뭐 현지 우리 회사 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통역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쪽으로 전달할 수 있게 연결만 해주시면, 그게 사실 제가 통역하면서 겪었던
가장 좋은 교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KBS 인터넷 사장님을 모시고 저희 본사의 미디어 산업 총괄 책임자하고 인터뷰를 하러 딱 갔는데 처음엔 두 분들이 다 이러시죠. 저 지금 독일어밖에 못하겠지.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딱 계셨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통역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통역 중에 하나가 밥통이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 하는 통역. 통역사는 이 사람은 말하고 자기 이제 밥 먹으면 되는데 설명해주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또 이제 답해주느라고 저는 이쪽 저쪽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수준이 되냐면 이제 통역사를 통하니까 나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판단. 이게 콘텐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걸 전문으로 글을 쓰거나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내부 인력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맛있게 혹은 멋있게 가공해 주는 일들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링크드인도 보시면 내부 집필진들이 내부의 마케터들이 직접 글을 쓰다 보니까 B2B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글이 거의 650건 정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몇 년 동안 쌓인 겁니다. 아까 제가 나무를 키우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쌓이면 검색을 했을 때도 당연히 걸릴 가능성들이 훨씬 높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마케도는 이제 요새 어도비 인수가 돼가지고 클라우드 마케팅하고 막 이런 쪽 부분인 마케팅 클라우드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실제로 유명한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유명 CMO 분들한테 이제 글을 끌어오는 작업인데 이게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 하기는 심지어 저희도 마찬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자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행사를 이용해서 혹은 뭐 외부 집필진을 이용해서 하자. 외부 집필진을 이용해도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그 풀가였던 마커스 쉐리던도 그렇고 저희도 내부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있거나 비디오 촬영하는 팀이 있으면 일단 가서 행사를 준비하거나 하든지 무조건 찍어요. 찍고 촬영했다가 편집해서 이거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걸로 동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걸 글로 바꿔서 작업하는 올려서 이제 널리 퍼질 수 있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걸 전담하는 인력들을 두신다면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사람한테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부분들. 흔히 모든 스토리에는 B2B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ABT라고 해서 and but therefore거든요. 옛날에 이러고 있었는데 얘는 여전히 이러고 있었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딱 보여주면 이제 끝나는. 사실 성형외과 광고는 이렇게 비포 애프터만 보여주지만 이 중간에 아팠던 무척 긴 기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 둘이 명확하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엣지 저널 아까 엣지 그 UPS 자료에도 살짝 그 엣지 플랫폼이 보였습니다만 그냥 이쪽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했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쪽에 이제 자영업자는 본인이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모아오다가 이 가게를 내고 온라인으로 입점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거래들을 하고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라는 식의 이제 스토리텔링들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CMI 쪽 콘텐츠 마케팅 인스티튜트는 매년 이 B2B 브랜드 콘텐츠 캠페인 이런 쪽들에 대한 마케팅 상을 올해 마케팅 상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2022년도 수상을 했던 회사가 바로 포토쉘터라는 데입니다. 포토쉘터는 그냥 사진 보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쉬는 곳. 그냥 기업체에서 그 마케팅할 때 스탁 포토를 많이 쓰는데 스탁 포토 이미지는 뻔하잖아요. 이게 가운은 입었는데 의사 선생님 아닌 것 같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그래서 포토쉘터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기업이 하는 뭐 직원들이라든지 고객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걸로 이제 직접 우리 마케팅에 활용하자라는 측면이라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쪽들이 다른 데서 누구도 찍을 수 없는 이 스포츠 구단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수상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Behind the Scenes with the Storyteller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마치 그 넷플릭스도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듯이 영화는 좀 잘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를 딴 데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메릴랜드 대학 병원의 사례를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어깨 탈골 환자였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낚시도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이제 비디오로 찍어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했던 부분들은 포토쉘터는 이런 서비스예요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사내 비디오 팀들을 운영하면서 혹은 사진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바로 이제 공유돼서 편집을 거쳐서 인스타에 바로 올라가는구나 15분 이내에 이런 작업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회사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마케팅은 우리 회사의 잡지사 혹은 방송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채널만 만들어 놓고 동영상 뭐 1년에 한두 건 올리면 의미 없는 것처럼 방송국이 됐건 잡지사가 됐건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콘텐츠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They ask you answer 방식으로 고객이 던질 질문에 답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사실 콘텐츠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긴 콘텐츠라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도 딱 봤을 때 제목 보이고 소제목들이 하나 둘 셋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훑어도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겠다. 그리고 요약문이 뭐 위쪽에 있다거나 이러면 사실 사람이 보기도 편하지만 검색 엔진이 보기에도 편합니다. 검색 엔진 역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글들을 위쪽에 노출시켜주는 사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로 해서 사실 사람들한테 좀 더 와닿는 그래서 신뢰를 얻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 마케팅이 특히 B2B 기업일 경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 흐르듯이 끊임없이 꾸준히 콘텐츠를 발간한 콘텐츠 마케팅 효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